안녕하세요. 저번에 주말에 애기랑 머리 깎으러 갔더니 미용실 아줌마가 애기랑 똑같이 생겼다고 머리까지 똑같이 깎고 나갔고 마음엔 안 드는데 애기랑 똑같아요. 머리 모양이. 그래서 보고 있으면 귀엽습니다. 책은 제가 잘못했어요. 426페이지 피시고요. 426페이지. 상환 방법에 대한 얘기로 돼 있는데, 이게 금융론에서 배우셔야 될 내용 중에 이제 이거 책에서는 여기서는 상환 방법이라고 표현하는데,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저당 대출의 종류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 저당 대출에 대한 얘기를 우리 책에는 양가로 1번에 고정금리 상환 방식 기준이라고 해놓고, 동그라미 4번에 종류, 그래서 원리금 균등, 그 다음에 원금 균등, 체증식 이렇게 설명을 하고, 체증식 설명을 하고, 한 페이지 넘겨서 430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2번에 변동금리 저당 대부 방법에서 또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걸 설명하는 방식이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를 짝꿍으로 지어서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보통 문제를 묻고, 그 다음에 내용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고정금리의 종류로 되어 있는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을 하나로 묶어서 같이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를 두 개를 엮어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을 묶어서 공부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이걸 이제 저당 대출의 유형이라고 부르고, 제일 먼저는 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느냐, 이자율을 조정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둘로 나눠진다는 거죠. 첫 번째, 고정이자율. 금리는 이자율과 동의어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고정이자율 저당대출이라는 것도 있고, 또 이거랑 같이 구별해서 알고 계셔야 될 변동이자율 저당대출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두 개를 구별해서 비교해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저당대출의 종류를 또 나눌 때는 이번에는 원리금을 어떻게 상환하느냐,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 또는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법에 따라서 내가 빌린 돈은 대출금이고 갚아야 될 돈이 원리금이잖아요. 그래서 그 원리금을 매년 균등하게, 그래서 매년 은행에다 지불하는 원리금을 매년 균등하게 상환하는 저당대출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저당대출이라고 부르는 애도 있고, 그 다음 원리금 중에서 누구만 원금만 매년 똑같이 갚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저당대출 이렇게 부르는 애도 있고, 그 다음에 매년 상환해 나가는 원리금의 크기가 점점점 어떻게 늘어나는 이걸 체증식 또는 다른 말로 점증식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드리는 이유는 책에서는 지금 원리금 상환 방식에 따른 세 가지의 분류를 고정금리 안에다 넣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정금리를 공부하면서 얘네들을 같이 공부해야 되나 이렇게 혼동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고정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구별하시는 거를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는 원리금을 어떻게 갚아나가느냐에 따른 분류고, 이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에서 제일 먼저 426페이지 나와 있는 고정금리 보시면 제일 먼저 개념이 설명되어 있죠. 고정이자율 저당대출의 개념. 그래서 이름 그대로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주의하실 건 요 이자율이 모든 이자율을 다 뜻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투자론에서 얘기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인플레가 발생을 하면 시중의 금리, 즉 시장의 이자율은 그 인플레에 따라서 돈의 가치가 변화를 하니까 시장의 이자율은 계속 어떻게 될 거다? 변화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인플레 때문에 시장의 이자율이 변하거나 말거나, 내가 대출자한테 돈 빌린 대출 이자율 또는 대출자가 차입자한테 빌려준 대출 이자율은 변하지 않고 계속 어떻게 돼 있다? 고정돼 있다는 겁니다. 불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자율이 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대출의 그 시장의 이자율은 계속 변합니다. 인플레에 따라. 그러나
내 대출이자율이 고정돼 있는 걸 고정이자율 저당대출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때 대출이자율을 산정할 때는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하면서 이자율의 종류에는 실질이자율과 명목이자율 두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실제로 대출할 때 적용되는 계약이자율은 명목이자율이라고 했습니다. 명목이자율. 그럼 이 명목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더라? 실질이자율에다가 은행이 챙겨가는 실질적인 수익인 실질이자율에다가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율을 더하고 그 다음에 금융에서도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슨 뭐 채무 불이행 위험이니 조기 상환 위험이니 이자율 위험이니 이런 걸 설명했어요. 그래서 대출자가 부담해야 될 그런 위험에 대한 대가까지를 포함해서 이자율을 결정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건 예예요. 은행이 실질이자율을 3%를 잡았고 기간 동안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율이 매년 2%다. 그리고 대출자가 차입자한테 돈 빌려주고 감수하게 될 위험에 대한 대가를 2% 요구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시점에서 나의 대출이자율은 몇 프로로? 7%로 정해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자율을 결정하는 원리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결정된 대출이자율은 언제까지? 저당이 다 끝날 때까지, 즉 융자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이자율의 변동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고정이자율 저당대출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처음에 빌려줄 때는 이렇게 빌려줬는데 빌려준 이후에 내가 예상한 거와는 다른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즉 내가 예상했던 인플레이션은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고 돈의 가치 떨어지는 건 2%를 예상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인플레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로 예상했던 인플레가 5%까지 발생했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인플레로 인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시장의 이자율은 계속 어떻게 되겠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돈의 이자율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올라가요. 그럼 이 이자율이 왜 올라가는지를 따져보면 만약 은행은 똑같이 3%의 실질적인 이자율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위험대가 똑같이 2%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 상황에서 새로 대출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이자율이 얼마까지로? 10%까지로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자율을 제외한 시장의 이자율은 얼마까지 올라갔는데 10%까지 올라갔는데 대출 받을 때 뭐라고 약속했으니까 내 이자율 7%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이자율은 여전히 얼마로? 7%로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는 은행 입장에서는 최소한 10%는 이자를 받아야 내가 챙길 수익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3%가 되는 거예요. 3%. 근데 7%밖에 이자를 못 받으니까 이 사람한테는 그러면 요것만 합해도 얼마가 돼요? 7% 되니까 내가 실제로 가져갈 수익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 상황을 정리하자는 거예요. 이걸 시험에서 물으니까.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예상보다 더 높은 인플레가 발생해서 시중의 금리, 즉 시장의 이자율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대출자가 챙겨가야 될 실질 이자율은 그만큼 어떻게 될 거다? 하락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실질 이자율이 하락한다는 건 실질 이자율이라는 건 대출자가 가져갈 실질적 수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수익이 감소한 거죠. 그럼 대출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손해보고 있다. 근데 돈을 빌려간 차입자 입장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차입자 입장에서는 남들은 이자가 얼마까지 올랐는데 10%까지 이자율이 올랐는데 내 이자율은 얼마로? 7%로 그냥 고정돼 있다는 거죠. 그럼 차입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위험의 종류 중에 우리가 배웠던 위험의 개념 중에서 이와 같이 예상치도 못했던 인플레가 발생하니까 이자율이 변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자율이 변동함으로 인해서 내 수익이 줄게 될 위험을 투자론에서 무슨 위험이라 불렀고 인플레 위험이라 불렀고 이걸 금융론에 오면 이자율 위험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이자율 위험이 발생을 할 텐데 그 이자율 위험을 부담해야 되는 사람은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실질 이자율이 감소한 누가? 대출자가 이걸 부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낼 건 정해져 있죠, 뭘. 지금 적어드린 거 예상보다 고정이자율 저당대출에서 즉 고정금리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인플레가 더 많이 발생을 하면 실질 이자율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또는 대출자와 차입자 중에 누가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볼까요? 그리고 그때 발생하는 위험은 이자율 위험이라는 게 발생하고 그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대출자가 부담한다. 이거 갖고 시험 묻습니다. 그래서 숫자 적어드린 건 이해하시라고 적어드린 거고 공부하셔야 될 건 요걸 공부해야죠. 요거. 요 내용.
그래서 이거 물어봐요. 고정금리 나오면. 근데 시장의 상황이 이렇게만 변하는 게 아니라 이거와는 반대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인플레가 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경우 디플레이션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걸. 그러면 처음에 내가 예상했던 인플레율은 2%인데 이게 예상보다 훨씬 덜 발생해서 만약에 마이너스 1%까지 인플레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건 돈의 가치가 오히려 어떻게 되고 올라가고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이 되면 돈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갔으니까 돈을 빌려줘도 그 다음에 갚아야 될 이자의 크기가 그만큼 어떻게 되니까 줄어들어요, 줄어들어. 그래서 시장 이자율은 감소합니다. 그럼 시장 이자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똑같아요. 실질 이자율 3%고 은행이 요구하는 위험에 대한 대가가 2%라고 가정했을 때 이 상황에서 새로 대출을 받는 사람은 요거 두 개 합하면 5%인데 마이너스 1% 되니까 4%까지로 이자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시중의 이자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시장의 이자율이 떨어지거나 말거나 내 이자율은 여전히 얼마로? 7%로 그냥 고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정이자율 저당대출입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자 입장에서는 4% 이자만 받아도 자기 수익은 얼마예요? 3%요. 인플레가 덜 발생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한테는 얼마를 받아먹고 있으니까 7% 이자를 받고 있으니까 은행의 수익은 얼마까지로 늘어날 거다? 6%까지로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을 정리해보면 마찬가지로 예상보다 인플레가 덜 발생하는 상황이 되면 은행이 챙기게 되는 실질적인 수익률, 즉 실질 이자율은 그만큼 어떻게 될 거다? 상승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럼 실질 이자율이 상승한다는 건 은행 입장에서는 그만큼 더 많은 수익을 얻으니까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고, 차입자 입장에서는 남들은 4% 이자만 물고 있는데 내 이자율은 여전히 얼마로? 7%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 차입자 중에서는 내가 다른 은행 가서 새로 4%로 대출을 받아다가 기존의 대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환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대출을 갈아탄다 이런 표현 써요. 그래서 시장의 이자율이 떨어지면 대출을 갈아탈 생각을 다들 하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대출을 갈아탄다라는 건 우리가 배웠던 개념 중에 차입자가 만기가 되지도 않았는데 갚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차입자의 조기 상환 또는 만기 전 상환이라 부르고, 이렇게 차입자가 조기 상환함으로 인해서 대출자는 돈 빨리 돌려받았으니까 그만큼 이익이다? 가 아니라 이자 수익을 더 이상 얻지 못하니까 그에 따른 손실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차입자의 조기 상환 위험이라 불렀고, 그 위험 역시 누가 부담한다? 대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이 두 개가 상황이 반대로 바뀌면 우리가 얘기했던 실질 이자율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대출자와 차입자 중에 누가 이익을 손해입니까? 그 다음에 무슨 위험이 발생합니까가 서로 바뀌게 되죠. 그럼 이거 두 개 구별하라고 되겠죠. 그럼 앞으로 시험 문제 풀 때 고정이자율 문제가 나왔다, 고정금리 문제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뭘 생각하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3번 상황에 대한 얘기인지 또는 4번 상황에 대한 얘기인지를 명확하게 구별만 하시면 그 내용 기억만 나시면 되죠. 그러니까 고정금리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뭐부터 확인해봐라. 지금 시험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우리가 3번에서 설명한 상황인지 또는 4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상황인지를 구별해 내실 수 있어야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공부하실 건 실질 이자율은 올라가는가 내려가는가, 차입자와 대출자 중에 누가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는가, 이때 발생하는 위험은 어떤 위험이 되고 그 위험을 다 누가 부담하게 된다? 대출자가 부담하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고정금리에서 물어보는 건 요겁니다. 그러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왜? 자기가 돈 빌려주는 갑인데 자기가 모든 위험을 다 부담해야 돼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시장 이자율이 변해도 차입자한테 적용하는 이자율은 변화가 안 되니까. 그러면 거꾸로 시장 이자율이 변함에 따라 대출 이자율도 계속 변화를 시키면 이 대출자는 이런 위험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누구다? 그게 변동이자율입니다. 그럼 변동이자율은 개념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가 변함에 따라 시장의 이자율이 변함에 따라서, 그럼 이렇게 따라서 변하는 걸 우리는 연동한다고 그래요. 연동. 그래서 시장 이자율 변화에 연동해서 대출자가 차입자한테 적용하는 대출 이자율도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변화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변동이자율 저당대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책으로는 430페이지 나와 있죠. 양가래 2번에. 그래서 개념 한번 보세요. 기억번에. 대출 시점의 이자율이 만기까지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대출 기간 중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뭐가 변하면 시장의 금리, 즉 시중 금리가 변하면 그거에 뭐해서 연동해서 누구도
대출 이자율도 같이 어떻게 되는 거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바뀐다고 해서 무턱대고 막 바뀌는 게 아니라 뭐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시장 이자율 변화에 맞춰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만드는 이유, 니은번에 인플레로 인한 이자율 변동 위험을 고정금리에서는 누가 부담했었다? 대출자가 부담했죠. 대출자. 방금 전에 했잖아요. 대출자. 그래서 그 대출자가 부담하던 위험을 누구한테? 차입자한테 떠넘기려고 만들어진 게 변동금리예요. 그러면 얘는 이자율을 산정할 때 아까 고정금리서처럼 이자율을 산정할 때 명목 이자율을 가지고 이자율을 산정해 갖고는 이자율이 변할 거다 안 변할 거다? 안 변할 거예요. 얘랑 똑같은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자율을 산정하는 방식 자체를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 또는 지표금리라는 거에다가 가상금리가 있다면 더하고 혹시라도 우대금리가 있다면 그 우대금리를 빼서 이자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우리 책 431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4번에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을 산정하는 방법을 설명해 놨죠. 그래서 그 내용 읽어보시면 가상금리나 우대금리라고 하는 건 차입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이자율이에요. 그래서 신용상태나 또는 뭐 거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더하는 금리가 뭐고 가상금리, 그에 따라서 빼주는 금리를 우대금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시장 이자율이 아무리 변해도 얘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플레로 인해서 시장 이자율이 변함에 따라 변화를 하는 건 누구고? 요 기준금리 또는 지표금리라는 거고, 요 기준금리가 변함에 따라서 누가 변하는 거다? 요 대출 이자율이 변한다는 거예요. 요런 방식을 거의 변동이자율 저상대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니까 431페이지에 기준금리에 대한 설명을 해놓고 우리나라에서는 요 기준금리로 사용되고 있는 게 몇 가지 있다? 두 가지 있대요. 두 가지. 그래서 3개월 만기, 3월 만기에 CD의 이자율을 요걸 이제 변동이자율의 기준금리로 사용해 왔고, 그다음 또 하나가 코픽스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CD라는 건 뭐냐면 양도성 예금증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도 돈이 부족하면 남한테 돈을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금이 부족하면. 그럼 그 자금을 빌릴 때 일종의 채권을 발행해서 CD라고 하는 양도성 예금증서를 발행해서 그 이자를 물어가면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만기가 몇 개월? 3개월. 정확하게 91일인데 91일짜리 그런 증서를 발행해서 돈을 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뭘 반영할 거라는 거예요? 시장의 이자율 변화를 반영을 할 거라는 거예요. 3개월마다 이 이자율을 다시 정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 이 이자율은 시장의 이자율이 변함에 따라 계속 변해요. 계속. 근데 내가 돈을 빌릴 때 얼마 동안 빌렸으니까 3개월 동안 빌렸으니까 3개월마다 계속 변화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은행이 실제로 대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에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뭐 낮을 때는 한 7, 8%, 기껏해야 한 10% 내외예요. 그러면 전체 돈 조달하는 것 중에 10%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시장의 이자율 변화를 반영한다라고 하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연합회라는 곳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시중은행들이 실제로 대출 자금을 마련할 때 그 비용이 얼만큼 드느냐를 지수화시킨 게 있어요. 그래서 매달 한 번씩 발행한 그 수치를 산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두고 코픽스라고 불러요. 코픽스. 그래서 영어로는 코스트 오브 펀드 인덱스. 그래서 코스트가 비용, 펀드는 자금 조달, 그다음 인덱스는 지수. 그래서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새로 만들어서 이거는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을 다 지수화시킨 거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 이자율을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기준금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고 싶으면 일단 두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고정금리를 빌릴 거냐? 변동금리를 빌릴 거냐? 또 만약에 변동금리라고 한다면 은행에서는 두 가지 상품을 꺼내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 CD 이자율을 기준금리로 하는 거와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하는 거. 그래서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되면서 주기적으로 변동을 하면서 요 기준금리가 변한 거니까 대출 이자율이 변하는 방식을 변동금리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럼 이건 개념이고 똑같이 얘와 똑같은 상황.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은행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인플레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이자율은 계속 어떻게 될 거다? 상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시장 이자율이 변함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건 누구랬다? 기준금리랬잖아요. 기준금리. 그래서 기준금리도 같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상승을 할 거예요. 뭐 코픽스든 CD든 다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 기준금리가 변했기 때문에 나의 대출이자율도, 차입자의 대출이자율도 같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상승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이자율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개념 중에 위험이라는 거의 개념 중에 이와 같이 예상치 못했던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이자율이 변하면서 내가 얻을 수익이 줄어드는 위험을 무슨 위험이라고 불렀고 인플레 위험 또는 이자율 위험이라고 불렀고 그 이자율 위험을 이제는 누가 부담하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 대출 받을 때보다 대출 이자율이 높아진 차입자가 이 위험을 부담하게 된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빌릴 때는 1년에 이자 3%만 물어도 돼요. 그랬는데 갑자기 한 몇 달 후에 또는 몇 년 후에 이자를 5%를 올렸으니까 다음부터는 5%씩 이자 보세요. 왜요? 그렇게 처음에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자를 2%만큼 더 물게 된 손실은 누가 부담해야 돼? 차입자가. 이거 왜 만들었다 그랬어요? 대출자가 부담하던 위험을 차입자한테 전가시키려고. 전가시킨 거죠. 그럼 반대 상황입니다. 반대 상황. 똑같은 상황이에요. 얘처럼. 예상보다 인플레가 덜 발생합니다. 그 디플레가 발생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에 따라서 시장의 이자율은 하락할 거라는 거죠. 그럼 시장 이자율이 그렇게 떨어지면 그거에 영향을 받는 누가? 기준금리가 같이 어떻게 될 거다? 하락할 거예요. 그럼 기준금리가 떨어지니까 얘가 변함에 따라 누구도 변한다 그랬으니까 대출 이자율도 같이 떨어진다고 했죠. 그럼 차입자 입장에서는 아까 이 상황에서는 남들 이자율 4%까지 떨어지는데 내 이자율은 7%로 고정돼 있었으니까 대출을 갈아탔죠. 근데 얘는 남들 이자율 얼마까지 떨어지면 4%까지 떨어지면 조금 기다리면 내 이자율도 얼마까지 4%까지 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입자 입장에서는 굳이 번거롭게 비용 들여가면서 조기 상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을 거라는 거예요. 내 이자율도 거기까지 떨어지는데 뭐하러 조기 상환을 해?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대출자는 위험을 부담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 개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구별하시는 거 일단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고정금리에서 3번 상황이라 부르는 애와 4번 상황이라 부르는 거에 따른 효과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책에 실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430페이지에서 몇 가지 좀 체크하실게. 430페이지 아까 기억 리을은 읽어봤잖아요. 디귿하고 리을인데 일단 리을 얘기입니다. 리을에서 변동금리에서는 요 기준금리라는 게 변하면서 대출의 이자율이 변한다고 그랬는데 요 기준금리가 바뀌는 주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자율이 변동되는 주기, 조정하는 주기. 근데 사실 조정 주기가 몇 개월이냐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은행에서 정하기 나름이고 뭐 대출 상품의 특성상 달라지니까. 근데 이론적으로는 CD 같은 경우에는 얘가 매일 바뀐다고 그랬어요. 이자율이. 근데 얘는 만기가 얼마이기 때문에 3개월이기 때문에 내가 대출을 받으면 3개월마다 이게 바뀔 거예요. 그 다음에 코픽스는 이걸 이론적으로는 얼마마다 산정한다고 했으니까 매월 한 번씩. 그래서 매월 15일 날 이걸 발표해요. 그러면 이건 이론적으로 조정주기가 얼마가 될 수도 있다. 한 달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달마다 타협자랑 대출자랑 만나서 이자를 조정하고 있으려면 맨날 은행은 이 짓만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코픽스로 대출을 해줄 때는 조정주기를 일반적으로 6개월이나 1년 정도를 조정주기로 봐요. 그래서 선택하라고 그래요. 차입자 보고. 아니면 은행에서 정해주거나. 근데 중요한 건 이게 3개월이냐 6개월이냐 12개월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조정주기가 짧아지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부담해야 될 위험을 바로바로 누구한테? 차입자한테 떠넘겨버릴 수 있죠. 이자를 바로 올려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짧으면 그만큼 누가 유리할 수 있다? 대출자가 유리해질 거예요. 근데 얘가 어떻게 되면 길어지면 그래서 예를 들어 조정주기가 1년이다. 그럼 1년 동안에는 누구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자율 변동이 없는 고정이자율과 똑같아요. 그럼 고정이자율은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유리하니까? 차입자한테 유리하니까 얘가 길어지면 차입자한테 훨씬 유리해질 거라는 겁니다. 왜? 그 기간 동안은 위험을 다 누가 부담해야 되니까? 대출자가. 이런 것도 물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출 받으러 가면 차입자는 조정주기를 가능하면 어떻게 하려고 할 테고 길게 잡으려고 할 테고 이자율이 올라가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반대로 대출자 입장에는 그 조정주기를 짧게 잡으려고 노력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리을번에 있는 거고 그 다음 그 바로 위에 있는 디귿번 얘기는 뭐냐면 대출 당시 이자율이에요. 대출 당시 이자율. 그럼 대출 당시 이자율이 고정금리 하에서는 은행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가 이런 위험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겠죠. 그럼 자기가 부담해야 될 그런 위험에 대한 대가를
아예 어디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자율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위험 대가로. 그러면 이런 위험 대가가 포함되기 때문에 처음에 이자율은 그만큼 어떻게 잡힌다? 높게 책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자기가 얻을 자기가 부담해야 될 수익 감소를 미리 대비하는 거니까. 근데 얘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시장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이자를 조정하면 되니까 처음부터 이자를 높게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보다는 이자율이 훨씬 낮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대출 당시 초기 이자율은 훨씬 더 누가 높을 거다? 고정 이자율이 더 높을 거라는 겁니다. 그걸 묻고 있는 게 디귿 번역이에요. 그래서 별 내용 아닌데 이거 시험 문제에서 거의 매년 나와요. 그럼 공부하실 때는 양은 얼마 안 되죠. 왜냐면 책 페이지 다 해봐야 뭐 한 3페이지 되나? 그 정도 분량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양은 많지 않은데 이걸 매년 낸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세하게 물을 거라는 겁니다. 특히나 고정금리가 나오면 무조건 뭐가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묻고 있는 게 3번 상황인지 4번 상황인지를 구별하셔서. 그래서 문제를 풀 때도 고정금리 얘기가 나온다. 그럼 무조건 뭘 물어볼 거예요. 이게 3번 상황에 대한 얘기냐 4번 상황에 대한 얘기냐. 그래서 실질이자율은 올라가고 있는 건지 내려가고 있는 건지, 차입자와 대출자 중에 누가 유리하고 불리한지, 그에 따라 무슨 위험을 누가 부담하게 될 건지 그런 것들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공부하실 첫 번째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이라는 거고, 한 페이지 앞으로 가시면, 아니 한 페이지가 아니구나, 두 페이지 앞으로 가시면 400페이지 우리 책에서는 고정이자율 저당대출의 종류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고정이자율 저당대출의 종류가 아니라 그냥 내가 빌린 돈, 대출금에 대해서 매년 상환하는 누가 원리금이 어떻게 상환되느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저당대출의 종류예요. 얘는 뭘 기준으로 나눈 거다? 원리금을 어떻게 갚을 거냐. 근데 그 중에서 그럼 원리금을 어떻게 갚느냐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 나머지 말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요 앞에 있는 말. 그래서 얘는 이런 그대로 내가 빌린 돈에 대한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매년 어떻도록 균등하도록 나눠 갚는 방식을 원리금 균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걸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뭐 얘기할 때? 투자론에서 뭐 얘기할 때? 저당상수 얘기할 때 맨날 나왔던 게 이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론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얼마를 빌린 적 있어요? 5억을 빌렸죠. 그러면 그 5억을 대출 이자율 5%로 몇 년 동안? 20년 동안 매년 똑같은 원리금, 매년 똑같은 원리금, 매년 똑같은 원리금으로 20번에 걸쳐 나눠 갚기로 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갚기로 했을 때 요 매년 갚아야 될 요 원리금의 크기를 구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신다? 내가 처음에 빌린 대출금 5억에다가 뭘 곱해서 저당상수를 곱해서 계산하시면 된다고 그랬고, 그 저당상수를 우리는 예를 들게 원래는 실제값 구해야 되는데 예를 들기에 얼마로? 0.08로 가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저당상수를 곱한 얼마만큼이 매년 4천만 원만큼, 매년 4천만 원만큼, 매년 4천만 원만큼씩을 은행에다 어떻게 할 거다? 원리금으로 지급할 거다라고 했었죠. 그게 우리가 배웠던 원리금 균등 방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사실은 배운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배운 건데 기억이 안 나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금액까지 일일이 다 적어드렸었던데. 그러면 그 내용을 다시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는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인데, 이런 그대로 내가 은행에다 지불해야 되는 원리금 상환액의 크기는 그 크기가 매년 어떻다는 거예요? 균등하다는 거예요, 균등. 근데 그 크기는 어떻게 구한다? 균등한 크기는 대출금, 이거를 금융론에 오면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용어 정리할 때 융자 원금이라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융자 원금에다가 뭘 곱해서 저당상수라는 걸 곱해서 원리금 상환액의 크기를 계산하는데, 그 크기가 매년 어떻다? 균등하다는 겁니다. 균등. 이게 이제 개념이 되는 거죠, 개념. 그러면 이 배운 내용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요 4천만 원이라고 하는 원리금 속에는 일부 뭐도 포함되어 있고 원금도 포함되어 있고 일부 뭐도 포함될 거다? 이자도 포함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4천만 원 안에 들어가 있는 원금과 이자는 어떻게 변화를 하느냐를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자 구해봅니다. 이자 구하는 방법은 내가 5억을 빌렸다고 해서 매년 5억에 대한 이자만 문다? 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원금을 상환하는 만큼은 돈을 갚은 거니까 이자 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부를 상환하고 남은 돈을 투자론에서는 미상한 저당장금이라 불렀고, 금융론에서는 융자
잔고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융자 잔고에다가 뭘 곱해서 이자율을 곱해서 이자의 크기를 산정하는 거죠. 그럼 이때 첫 해 이자를 한번 구해보자는 거예요. 실제 1회차 이자 요 돈. 그럼 처음에는 5억 빌린 거에서 갚은 돈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융자 잔고가 고스란히 5억이 될 테고, 그럼 이자율은 연 5%라고 했으니까 5% 0.05를 곱하면 내가 1년에 첫 해 물어야 될 이자는 얼마가 된다? 2,500만 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4천만 원 속에 이자가 얼마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2,500만 원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한 돈이 4천만 원 돼야 되니까 원금의 크기는 4천에서 2,500만 원을 뺀 얼마가 될 거다? 1,500만 원이 될 거예요. 그럼 실제로 내가 은행에다 갖다 주게 될 원금 상환액, 내가 원금 갚는 부분은, 원금 상환하는 부분은 그 크기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저당 상수 이용해서 구했던 뭐에서? 원리금에서 융자 잔고에다 이자를 곱해서 계산하는 이자를 계산해 갖고 어떻게 하면 빼면 된다는 거죠. 빼면.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 1,50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상환되는 방식을 두고 뭐라 부르는 거예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 불러요. 그러면 1년을 이렇게 해서 상환했어요. 그러면 은행에다 실제로 갖다 주는 돈은 얼마가 된다? 4천입니다. 4천. 그래서 이걸 뭐라 불러요? 저당 지불액 또는 월 부금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4천만 원을 그렇게 해서 갚으면 2,500의 이자는 은행이 받는 수수료인 거고, 은행에 철저한 수익이 되는 거고, 내가 실제로 갚은 돈은 5억 중에서 1,500만 원만 상환이 된 거예요. 그러면 융자 잔고가 얼마로 줄어들겠다? 4억 8,500으로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도 두 번째 4천만 원에 들어가는 원금과 이자를 또 구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자는 2회차 이자를 구하고 싶으면 융자 잔고가 얼마로 줄었으니까 4억 8,500으로 줄었으니까 거기다 얼마를 곱해서 0.05를 곱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고정금리의 종류를 설명드리고 있는 이유는 이자율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 그래서 고정금리의 종류를 설명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럼 이 값 실제로 구하려면 이 두 개를 곱해서 이 값을 산정하셔도 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구하고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사이에 줄어드는 돈이 얼마예요? 1,500 줄었어요. 왜? 1,500을 상환했으니까. 원금이 갚아진 게 1,500이니까 그 1,500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1,500에 대한 얼마? 5%, 즉 0.05만큼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구조가. 그러면 1,500에 대한 0.05를 곱하시는 게 편해? 아니면 4.85억에다가 0.05를 곱하시는 게 편해? 저는 이게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계산하면 얼마나 오겠어요? 15 곱하기 5니까 75만 원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1,500만 원 줄어들었으니까 그거의 5%인 얼마? 75만 원 줄어든 금액이 요 이자가 되겠죠. 그럼 그 이자는 얼마? 2,475만 원이 될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4천만 원 중에 2,425만 원으로 이자 금액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 4천에서 요거를 뺀 1,575만 원만큼 원금은 어떻게 된다?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 줄은 만큼 뭐가 늘어난 거예요? 원금이 늘어. 왜? 원금은 이렇게 구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또 은행에다가 4천만 원을 실제로 지불하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2,425만 원을 은행이 받는 이자였으니까 그거는 빼고 실제로 내가 갚은 돈은 얼마? 4억 8,500 중에 얼마? 1,575만 원이 또 상환이 된 거예요. 그럼 융자 잔고가 또 얼마로 줄겠죠? 근데 계산하기가 복잡하니까 세 번째 이자를 구한다.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인가가 될 거예요. 근데 이 금액은 요 4억 8,500에서 얼마를 뺀 금액이에요. 이자 원금 상환한 부분인 1,575만 원을 뺀 금액이 될 겁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또 얼마를 곱해서 0.05를 곱해서 이자의 금액을 구해보면 요 줄어드는 부분은 1,575만 원에 대한 얼마? 0.05만큼이 줄어들 거예요. 그럼 그 금액이 얼마인가 나오겠죠? 그럼 그 금액은 75만 원보다 그 금액이 클 거다, 작을 거다? 줄어드는 거. 이거는 당연히 줄어들죠, 얘가. 근데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요 돈. 줄어드는 돈. 75만 원보다 크다, 작다? 당연히. 생각을 해봐요. 75만 원 어떻게 나왔어? 1,500만 원에다 0.05 곱해서 계산한 거죠? 그래, 그게 얼마 나온 거예요? 75만 원. 이 세모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세모는? 세모는 얼마에 대한 0.05예요? 1,575만 원에 대한 얼마요? 0.05요. 그럼 이 크기는 얘보다 커, 작어?
당연히 크지 뭘. 집에 가서 애들 보고 공부 못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 이게 왜 그렇게 어려워 이게? 얘가 커졌으면 얘는 당연히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줄어드는 부분이 얘보다는 더 어떨 거다? 커질 겁니다. 그러면 그 커진 만큼, 요거 더 커진 만큼이 줄어들어서 그게 뭐가 되겠어요? 이자가 되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줄어드는 이자의 크기는 얘보다도 더 어떻게 될 거예요? 또 커지겠죠. 그 다음에 줄어드는 것도 얘보다 커질 테고 계속 이렇게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이자는 줄긴 주는데 요 이자 크기는 처음에는 2,500만 원에서 계속 줄어들겠죠. 근데 그 줄어드는 모양이 어떨 거라는 거예요? 점점점 더 많이씩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왜 드리고 있냐면 우리 책에는 이걸 그래프로 그리는 게 나와요. 그래프로. 근데 뭐가 줄어드는 모양이 이자가 줄어드는 모양이 기간에 따라서 이자가 줄어드는 모양이 처음에는 얼마였다가 이자가 2,500이었어요. 2,500. 그랬다가 거기서 얼마가 줄어요? 75만 원이 줄죠. 그 다음에는 75만 원보다 더 많이 줄고 그 다음에 75만 원 그 줄은 것보다 더 훨씬 더 많이 줄고 그 다음엔 더 많이 줄고 이렇게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그래프로 그려서 연결을 해보면 그 모양이 이렇게 직선이 나올 리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이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그럼 이런 곡선의 모양을 띠고 있는 거의 개념은 뜻은 똑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똑같은 기간을 이렇게 가지고 이자 줄어드는 크기를 계산을 해보면 처음에는 그 줄어드는 폭이 어떻다는 거예요? 적어요. 근데 나중에 하면 그 줄어드는 크기가 훨씬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그리면서 이자는 점점점 어떻게 된다?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점점점 줄어드는 걸 체감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자 줄어드는 모양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그 모양이 어떤 형태다? 곡선의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곡선.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원리금 상환액은 이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년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프로 그리면 균등해요. 균등. 근데 그 원리금 속에 들어가 있는 이자는 처음에는 어땠다가 많았다가 뒤로 가면 어떻게 되는데 줄어드는데 그래서 어떤 모양? 우하향하는 모양이 되는데 그 모양이 어떤 모양? 이와 같은 곡선의 형태를 띈다는 겁니다. 그럼 원금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원금. 이자 줄어드는 만큼이 뭐로 늘어나는 거니까? 원금으로 늘어나는 거니까 이자 줄어드는 그래프를 그대로 거꾸로 뒤집으면 그게 뭐가 늘어나는? 원금이 늘어나는 그래프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은 완전히 뒤집어져 있는 거죠. 똑같이. 그래서 원금 상환액은 계속 어떻게 되는 거다? 이와 같은 모양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은 뭘 묻겠어요? 얘는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니까 원리금은 어떻게 갚아야 되고 이자는 어떻게 갚게 되고 원금은 어떻게 되는가? 개념 물을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책에 427페이지 모두 그려져 있어요. 그래프도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프를 이용해서도 문제를 푸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하는 방법 안 배운 거 하나도 없죠. 원리금은 뭘 이용해서 구하면 되고 저당상수. 이자는 곱셈만 할 줄 아시면 되고 원금은 뺄셈만 할 줄 아시면 돼. 그러면 당연히 뭐 물어보겠다. 두 번째 물어볼 수 있는 건 구하세요 물어요. 그러면 지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에서는 눈치가 빠르신 분은 눈치채셨겠지만 돈이 몇 개 등장하는 거예요. 돈이 3개예요. 3개. 그래서 항상 적어드릴 때 흰색은 뭐로? 원리금. 빨간색은 뭐? 이자. 노란색은 원금으로 적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 돈 중에 뭘 구하라고 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제일 귀찮아져요? 뭘 구하라고 내면? 가장 귀찮아지는 거. 계산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제일 귀찮아지는 거. 세 가지 돈 중에. 이자면 뭐 이거 2개 곱하기만 하면 되는데 뭘 귀찮아. 이거 구하라고 하면 제일 귀찮아. 왜? 이거 따로 구해야 되고 이거 따로 구해서 빼기까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당연히 뭐 묻겠어요? 원금 구하라고 돼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제일 귀찮아서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근데 이거 실제로 물어보면 틀리면 바보요. 다 맞아야 돼 이건.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낸다 안 낸다? 안 내요. 다 맞을까 봐. 그러니까 다 맞을까 봐 걱정돼서 안 내는 문제인데 틀려. 그럼 우리는 뭐라 불러야 돼? 비비라 불러야지 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원리금 균등 방식의 특징이에요. 특징. 빨리 지워야지. 못 알아들으실 때 빨리 지워야지. 특징이에요. 특징. 그러면 원리금 균등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에 돈 빌리러 가요. 그럼 제일 궁금한 게 첫 번째. 과연 나한테 대출을 해줄까?
이게 궁금하죠, 일단. 걱정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얼마까지 빌려줄까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얼마까지 빌려줄까를 지난주에 배운 거죠. LTV와 DTI 이용해서 대출 가능 금액 구하는 거. 그럼 세 번째로 궁금해지는 건 뭐예요? 내가 얼마를 갚아야 될지가 궁금할 거예요. 근데 그 얼마를 갚아야 될지는 은행에서 그냥 뭐라고 얘기해 주면 돼. 원금이 얼마고 이자고 얼마고 이런 얘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거는 몰라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즉 뭐만 알려주면 된다. 잊지 마시고 매년 얼마씩만 4천만 원씩만 꼬박꼬박 은행에다 입금하세요. 이 말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 입장에서 돈을 빌려가는 차입자 입장에서 그만큼 뭐 하기가 쉽다. 이해하기가 쉬워. 그 다음에 두 번째, 돈을 빌려간 차입자 입장에서 매년 은행한테 줄 돈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늘었다 줄었다 이러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장기적인 뭐 하기가 쉽다. 계획 세우기가 쉬워요. 내가 은행에다 매년 갖다 줄 돈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내가 이 돈을 갚을 수 있는지 못 갚는지는 그만큼 수월하게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지출 계획 또는 상환 계획을 수립하기가 그만큼 쉽다라는 이유 때문에 얘가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대출 받을 때 가장 많이 이 방식으로 빌리죠. 이 얘기입니다.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 책에 설명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공부하실 건 개념, 계산할 줄 아셔야 되는데 계산 문제는 자주 내지는 않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내는 거고 그 다음에 특징 정리하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랑 구별하셔야 될 원금 균등은 제일 중요한 말은 뭐예요? 뒤에 말은 별로 의미 없고 원금을 어떻게 갚는다? 균등하게. 그래서 이 두 개 구별하시는 걸 보통 물어요. 시험 문제에서는. 그럼 구별을 해야 되니까 똑같이 빌렸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얼마 빌린 거예요? 5억. 이자율은 5%로 몇 년 동안? 20년 동안 빌렸는데 갚는 방법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갚는 방법. 그래서 얘는 갚을 때 어떻게 갚기로 했다? 내가 은행에다 지불해야 될 원리금 중에서 누구만? 원금만 매년 어떻게 하게? 균등하게 나눠 갚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5억을 몇 년에 걸쳐? 20년에 걸쳐 매년 똑같은 금액씩 갚으려면 1년에 얼마씩 갚으면 된다는 거예요? 2,500만 원씩을 갚으면 돼요. 그럼 이 2,500만 원은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2,500만 원은 내가 처음에 빌린 5억을 20년으로 나눈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원금 균등 방식에서 이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은행에다 지불하는 원금 상환액은 그 크기가 매년 어떻다? 균등하다는 게 똑같다. 그래서 원금 균등이에요, 이름이. 그럼 이 원금 상환액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셔라? 5억을 20년으로 나눴다며요. 그럼 이 5억을 우리는 뭐라 불렀어요? 용어 중에. 융자 원금 또는 대출 원금이라 불렀죠. 그래서 그 융자 원금을 뭐로 나눈 거예요? 돈 빌린 기간으로 나눈 거예요. 근데 이 융자 기간이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처럼 매년 상환이면 그냥 단순히 20년으로 나눠버리면 되는데 이걸 매월 갚는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도 몇 번씩 12번씩 갚아야 되니까 이걸 240번으로 나눠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 융자 기간은 돈을 갚는 기간이라기보다는 돈을 갚는 횟수로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돈을 갚는 횟수. 근데 그 값이 매년 어떻다? 일정하게 균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은행에다 이 2,500만 원만 갖다 주면 된다? 그건 아니죠. 이 안에 뭐 들어가야 돼? 이자. 그럼 이자 구하는 방법은 배웠잖아요, 방금 전에. 이자 지급액은 어떻게 구한다? 융자 잔고에다가 뭘 곱해서? 이자율 곱해서. 그럼 첫 해이자 구해보면, 자, 1회 이자를 구해보면, 처음에 빌린 돈 5억으로 똑같죠? 이자율도 어때요? 똑같아요. 기간도 어때요? 똑같아. 그러면 이자 크기는 융자 잔고 5억에다가 이자율 0.05 곱하시면 되니까 그 크기가 아까 누구에서 구한 것처럼 원리금 균등에서 구한 것처럼 그 금액이 얼마로? 2,500만 원으로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원리금 균등이든 원금 균등이든 체증식이든 뭐 구하는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이자 구하는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적어도 몇 회 이자는 1회 이자는 다 똑같을 겁니다. 빌린 돈 똑같고 이자율이 똑같다면. 그래서 기출됐었던 문제 중에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에서의 1회차 원리금의 크기는 두 개가 똑같다. OX.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나오면 무조건 뭘 확인하셔야 돼? 돈이 몇 개 있으니까 3개 있어요. 3개. 은행한테 갖다 줄 돈이 3개요.
그럼 그 세 개 중에 뭘 묻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구별하셔야 돼. 지금 뭐가 똑같다고 그랬어요? 1회차 원리금이 똑같다고 그랬어. 원리금이 똑같아? 안 똑같아. 얘는 이자가 얼마니까 2,500이니까 더하면 얼마가 돼요? 원리금 5천만 원이요. 숫자를 일일이 적어드리고 있는 이유는 정 못 풀겠으면 숫자 기억해서 푸세요. 정 이해가 안 되시면 숫자를 기억내시면 돼. 그럼 원리금 균등에서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에서 1회차 원리금은 얘는 얼마요? 4천. 얘는 똑같아? 오래는 분들은 뭐요 그러면? 원리금은 똑같지 않아요. 뭐가 똑같은 거예요? 이자만 똑같은 거예요. 이자만. 그렇게 해서 속여내요. 핵심을 못 잡는 거예요. 지금 돈이 세 개니까 구별하시는 게 포인트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자 2,500만 원 해갖고 두 개를 합한 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원리금 되는 거죠. 원리금. 그럼 그 원리금 상환액의 크기는 얘도 저당상수를 이용해서 구한다? 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원금 따로 계산하고 누구 따로 계산해서 이자 따로 계산해서 이 두 개를 합해야지 이 돈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상수를 이용하는 건 어디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당상수를 이용해서 원리금 구하는 건 원리금 균등에서. 그래서 저당상수 얘기 나오면 무조건 무슨 말이 같이 붙어 다녔어요? 원리금 균등 방식이란 말이 꼭 붙어 다녔죠. 그래서 저당상수를 이용해서 원리금 구하는 것도 아무 데서나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해이자는 이렇게 해서 상환했고 실제로 은행에다 갖다 주는 돈 5천만 원을 갖다 주면 2,500의 이자를 은행이 챙기는 건 똑같고 내가 갚은 돈은 5억 중에서 얼마만? 2,500만 원만 갚은 거예요. 그럼 융자 잔고가 4억 7,500으로 줄어들 테니까 두 번째 이자를 구해봐요. 두 번째 이자. 그럼 두 번째 이자는 융자 잔고 4억 7,500에 대해서 얼마 0.05를 곱하시면 되니까 그 금액을 따로 구하셔도 되고 저는 어떻게 볼 거다? 이 사이에 얼마가 줄었으니까 2,500이 줄었으니까 2,500에 대한 0.05에서 얼마만큼? 반띵이잖아. 반띵. 250의 반. 2,500에 0.05니까 반이잖아요. 반. 그러면 1,250일 테고 공임이 붙어 있으니까 그럼 얼마 되겠어요? 125만 원 되는 거죠. 뭘. 안 되는 분은 다이소 갔다 오세요. 계산기 팔잖아. 2,000원이면 살 거라마. 125만 원 줄어듭니다.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2,375만 원 돼요. 그럼 두 번째 이자는 2,375만 원이니까 두 개를 합한 원리금의 크기는 4,875만 원 되겠죠. 그럼 얘가 저당상수를 이용해서 원리금을 구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원리금의 크기가 똑같아야지 연금의 성격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저당상수를 이용해서 구하지. 근데 얘는 원리금의 크기가 매는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당상수를 이용해요. 그래서 따로 구하고 따로 구해서 더하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이자도 한번 구해봐요. 세 번째. 그러면 나는 또 2,500을 똑같이 상환을 한 거니까 융자 잔고가 얼마로 줄겠다? 4억 5천을 줄겠죠. 그럼 세 번째 이자를 구하려면 3회 이자는 4억 5천에 대해서 또 0.05 곱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도 이 금액이 궁금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 여기서 또 얼마 줄었어요? 2,500. 그럼 2,500에 또 0.05니까 또 얼마? 125만 원이 또 줄어드는 거지. 그럼 얘는 2,250만 원 될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이자는 얼마? 아니, 네 번째 이자는 얼마가 되겠어요? 네 번째. 그렇죠. 125만 원을 계속 빼시면 돼.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원금 균등에서는 뭐가 줄어드는 크기가 융자 잔고가 줄어드는 크기가 원금 줄어드는 크기가 매년 어떻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일정하게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자 줄어드는 크기도 매년 얼마씩 125만 원씩 똑같이 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11회차 이자를 구해라. 그러면 125만 원이 몇 번 줄어들었을 테니까 10번 줄어들었으니까 1250만 원 빼면 돼요. 그냥. 그러면 11회차 이자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500만 원에서 1250 빼니까 남은 돈 1250이 11회차 이자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까 이자가 줄어드는 모양을 그래프로 나타낼 때 원금 균등에서는 첫 해도 얼마 125 줄고 두 번째도 125 줄고 세 번째도 125 줄고 이런 식으로 주니까 이거를 그래프를 나타내 보면 그 모양이 어떤 형태를 띌 거다? 직선의 형태를 띌 거라는 거예요. 직선. 그래서 우리 책 한 페이지 넘겨서 438페이지 가시면 아니 428페이지 가시면 그 원금과 원리금 이자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있잖아요. 그래서 빨간색 실선이 이자잖아요. 그래서 이자 모양이 얘와는 다르게 어떤 모양이 됐었다. 원리금 균등과는 다르게 직선의 형태예요. 직선. 그래서 그런 직선의 형태로 이자는 계속 어떻게 된다? 줄어들어서 체감한다는 거예요. 체감. 그래서
얘도 이자는 체감하는 거고 얘도 이자는 체감하는데 그 체감하는 모양이 서로 어떠니까 다르니까 구별하고 계셔야지. 구별하는 게 목표니까. 그러면 실제로 은행에다 갖다 줘야 될 원리금 상환액, 즉 저당 지불액의 크기는 얘는 똑같고 얘는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 두 개를 합한 돈도 계속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줄어들 거. 그래서 원금균등은 원리금을 갚는 방법하고 구별한 거잖아요. 그럼 얘는 원리금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원리금이. 방금 전에 써놨잖아. 원리금이 어떻게 된다고?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도 불러? 체감식이라고도 불러. 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는 지금 뭐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원리금을 갚는 방법. 그래서 그 원리금이 얘는 어떻다? 균등. 얘는 원리금이 체감.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할 수 없어 그러면. 1년 내내 고생해야 돼. 그러면 얘도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원금 상환액의 모양은 어떻다? 일정하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직선의 형태가 되겠죠. 균등합니다. 근데 이자의 모양은 이자는 줄어드니까 처음에는 많았다가 나중엔 줄어들겠죠. 적어질 거예요. 근데 그 모양이 어떤 형태로 줄어든다? 직선의 형태. 그럼 이 두 개를 합한 돈이 뭐니까? 원리금이잖아요. 이 두 개를 합한 게. 그럼 그 원리금의 모양은 이 두 개를 합하니까 이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직선의 형태로 또 줄어듭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그래프가 이거잖아요. 금액의 차이가 나니까 이게 뭐 위로 가느냐 밑으로 가느냐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공부하실 거 첫 번째는 개념 알아야죠. 개념. 두 번째도 뭘 묻겠어요? 계산하라고 되겠죠. 뭐 계산. 그럼 얘도 계산하라고 될 때 뭘 물어보면 제일 까다로워지겠어요? 원리금 구하라고 물어볼 거예요. 원리금. 그러면 원리금 상환액을 구하라고 물을 때 얘는 원리금 구하는 거니까 무조건 저당상수 이용하면 된다? 안 돼요. 저당상수를 쓰려면 무조건 뭘 확인해 보셔라. 얘가 원리금 균등인지 원금 균등인지를 구별하고 쓰세요. 구하는 방법이 서로 달라지니까. 그럼 세 번째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세 번째가 얘의 특징인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책에는 뒤죽박죽으로 정리되어 있어서 정리하기가 좀 힘든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냐면 이 원금 균등 방식은 대출 초기에 얘는 안 배웠지만 배우나 마나 초반에 갚는 돈이 제일 적어요. 얘는. 그러면 주로 이 두 개를 비교하게 될 텐데 이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초반에 내가 실제로 은행한테 지불하는 원금 또는 거기다 뭐를 합한 이자를 합한 원리금 상환액의 크기가 세 가지 방식을 비교했을 때 그 값이 가장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 이해가 안 되시면 뭘 기억하시라? 실제 금액 기억하세요. 얘는 첫 해 원리금 얼마 갚았어요? 4천. 이자는 2,500원으로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그 4천만이 나온 이유는 원금이 얼마라서? 1,500이라서. 그럼 얘는 원리금이 얼마예요? 5천. 이자는 2,500으로 똑같으니까 원금이 얼마라? 2,500이라. 그럼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원금 또는 원리금의 크기는 누가 더 크다? 얘가 훨씬 더 큰 거지. 그래서 숫자 적고 있는 거예요. 숫자를 적고 있는 이유가. 정 안 되면 뭐라도 기억해서 푸시라고. 숫자라도 기억해서 푸시라고. 그러면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요거를 같은 말로 바꾸면 초반에 돈을 빌린 차입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갚아야 될 돈이 어떻다는 거예요? 많다는 얘기예요. 세 가지 방식 중에. 그래서 차입자 입장에서는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부담이 가장 어떻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초반에 돈을 빌려준 대출자 입장에서는 차입자가 그만큼 돈을 많이 갚아주니까 내가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가 가장 쉽다는 거,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금 회수가 세 가지 방식 중에 가장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럼 그 말은 초반에 차입자가 만기가 안 됐는데 갚았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조기 상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입자가 조기 상환했을 때 남아있는 돈을 투자를 뭐라 불렀고 미상환 저당잔금 또는 대출 잔금 또는 융자 잔고라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조기 상환했을 때 남아있는 돈인 융자 잔고가 세 가지 방식 중에 가장 어떻겠다? 적겠죠. 왜? 초반에 많이 갚아놨으니까 남아있는 돈은 그만큼 적을 거 아니에요.
다 동의어예요, 동의어. 초반에 이렇습니다, 초반에. 왜? 나중에 가면 얘는 뭐가 더 많아져요? 원금이 더 많아지잖아, 원금이.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이거를 앞지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나중 얘기고 처음에는 얘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전체 저당 기간을 통틀어요. 융자 기간을 통틀어입니다. 그럼 그 융자 기간 동안에 내가 지불한 원금을 다 합하면, 지불한 원금만 다 합하면 이 돈과 이 돈은 그 크기가 어떨 거다? 같겠죠. 얼마만큼 갚을 테니까? 5억을 갚을 테니까. 근데 그 기간 동안 지급한 이자를 다 합한 거, 그걸 이자 누적액이라 불러요. 그럼 이자 누적액 크기는 얘랑 얘랑 똑같을 거다? 안 똑같아요. 왜? 이자 금액이 다르잖아, 서로. 첫 해만 똑같지. 그러면 그 이자 누적액의 크기를 계산해 봤을 때 전체 저당 기간 동안 합한 이자 누적액이 세 가지 방식 중에 가장 적겠죠. 왜? 그만큼 원금을 빨리빨리 갚으니까 갚아야 될 이자가 그만큼 적은 거예요. 이해 잘 못하잖아요. 이거 물어봐, 그래서. 근데 별거 아니에요, 사실 이거. 그냥 뭐라고 기억하시면 돼. 초반에 갚는 돈 제일 많은 게 누구다? 원금균등이다. 그래서 그 원금균등이 돈을 제일 많이 갚는데 그거랑 동의어들이 다 이거라는 거죠. 이거 물어요.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묻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못하는 분들이 계셔서 일일이 뭘 쓰고 있는 거예요. 귀찮지만 숫자를 다 적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3월달부터는 안 쓸게요. 걱정 안 하셔도 돼. 이미 다 외웠을 텐데 그때쯤 되면 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금균등은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요거 이용해서 물어볼 때 세 가지 방식을 다 통틀었을 때 가장 어떠어떠한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는 누구랑 누구를 비교해서 원리금균등과 원금균등을 비교해서 둘 중에 누가 더 어떠합니까? 이렇게 묻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돈을 많이 갚는 순서를 가지고 얘기하면 초반에 돈 많이 갚는 순서로 얘기하면 얘가 1등, 그 다음 2등은 누구? 원리금균등, 3등이 체증식이에요.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체증식은 계산하는 거 없어요. 왜? 계산을 못해요, 얘는. 은행과 차입자가 그냥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거는 금액은 구하지 못합니다. 그럼 개념이 제일 중요한 건데, 체증이라는 거, 점증이라는 거 뜻은 이제 알았죠? 체증, 점증이라는 건 점점 어떻게 되는 거다?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돈이 누가 늘어나는 거냐 이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돈의 종류는 지금 몇 개니까? 3개잖아요, 3개. 원리금이라는 애도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으니까 그 세 가지 돈 중에 누가 늘어나느냐 이거예요. 누가 늘어나느냐. 그래서 여기서 점점 늘어나는 건 누구다? 어?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제목이 뭐야? 제목이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제목. 원리금을 갚는 방법이요. 그럼 원리금을 갚는 방법이 얘는 어떻다는 거예요? 체증. 그럼 여기서 늘어나는 주어는 누구예요? 당연히 원리금이지. 그러니까 공부를 엉뚱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내가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배우고 있어 지금.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뭐라고요? 제목을 왜 맨날 써드리는 거예요? 제목을 알아야 뭘 배우는지를 알지. 얘는 뭘 배우고 있는 거예요? 원리금 갚는 방법이에요. 원리금. 그래서 그 원리금을 얘는 어떻게 갚고? 균등. 얘는 원리금을 체감. 얘는 원리금을 체증. 이게 그렇게 어려워? 미치겠어요. 그래서 뭐 처음이니까 뭐 갈수록 좋아지겠죠 뭐. 그렇게 믿어요. 설마 올 9월 됐는데도 여기서 체증하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원금, 이자 그러고 있으면 내년에 또 만나자는 얘기죠 뭐.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제발 내년에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는 건 어떨 때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선배들이 여긴 선배가 없구나. 합격생들이 나중에 합격하시고 나면 응원차, 떡과 음료수를 들고 오실 거예요. 네, 출출하시니까. 그래서 그때나 봬요, 우리. 그래서 내년에 뭐 사들고? 떡 사들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떡은 팥 들어가고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허연 거 사갖고 오세요, 허연 거 가능하시면. 그 안에 꿀 들어가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얘는 원리금이 기간에 따라서 처음엔 어땠다가 적었다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다? 늘어난다는 거예요, 늘어난다. 이게 체증식이에요, 이게. 그러면 개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은행에다 갖다 줘야 될 돈 중에 누구? 원리금 상환액이 처음엔 어땠다가 적었다가 점차 어떻게 되는 거다?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증이라는 건 말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늘어나느냐가 중요하지.
그래서 두 번째, 급 궁금해진 거, 왜 이렇게 갚냐 이거죠, 왜? 처음에는 조금만 갚다가 나중에 많이 갚는 이유. 처음에는 갚고 싶은데 돈이 없어. 돈이 없을 땐 조금만 갚다가 나중에 뭐가 많아지면, 돈이 많아지면 많이 갚을게요. 이렇게 갚는 거죠, 뭐.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돈이 없지만 앞으로 장래에 소득이 어떻게 될 것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한테 활용될 수 있는 게 뭐다? 이게 체증식입니다. 그럼 거꾸로 체감식은 누구한테 유리할 거예요? 지금은 돈이 많어. 근데 앞으로 은퇴하면 돈이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소득이 어떻게 될 것 같은 사람들, 감소할 거로 예상되는 사람한테는 체감식이 유리할 겁니다. 그럼 원리금균등은 어떤 사람한테 좋겠어요? 수익이 일정하게 계속 들어올 사람들. 그래서 그런 거 구별합니다. 그럼 세 번째, 체증식의 단점 또는 문제점이 될 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얘는 초반에 갚는 돈이 세 가지 방식 중에 제일 적어요. 그러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돈을 많이 갚아줄수록 그만큼 원금 회수가 빠르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얘는 돈을 느리게 갚으니까 대출자의 원금 회수가 그만큼 어떨다? 느리다라는 겁니다. 가장 느려요. 돈을 제일 조금씩 갚아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소득이 늘어날 걸 예상을 해서 원리금 상환액을 늘리기로 한 건데 이 원리금 늘어나는 걸 소득이 못 따라가. 내 소득은 1년에 겨우 500 늘었는데 원리금은 2천만 원 늘었어. 그럼 1,500만 원만큼은 빚 갚아요, 못 갚아요? 당연히 못 갚았지. 내 씀씀이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득 증가가 원리금 증가를 못 따라가면 이 돈 갚는다, 못 갚는다? 못 갚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이 나타날 가능성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특징은 얘 이제 가장 큰 특징인데 초반에 갚는 돈이 워낙 적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이때 1회차 원리금을 얼마를 갚아야 됩니까? 계산하라고 못 내요. 그냥 대출자가 차입자가 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원리금을 500만 원 갚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원리금이 500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한 돈이. 근데 이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자는 구하는 식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융자 잔고에다가 이자를 곱해서. 그래서 처음에 빌린 돈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럼 첫 해는 한 번도 안 갚았으니까 융자 잔고가 1억. 이자율이 10%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첫 해 갚아야 되는 이자만 해도 얼마? 1,000만 원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얼마밖에 안 갚으니까 500만 원밖에 안 갚으니까 그 500만 원을 갖다 줘도 모두 못 갚는다는 거예요. 이자도 다 못 갚아요. 그럼 그 못 갚은 이자는 은행에서 야 돈도 없는데 뭘 갚느라고 그래? 내가 없던 거를 해줄게? 그럴 일 없다는 거죠. 이게 어디 가서 붙는 거예요? 원금에 가서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건 초반에 나는 분명히 돈을 갚긴 갚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어나.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금액이 늘어나는 상환을 부의 상환 또는 마이너스의 상환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부의 상환은 꼭 반드시 초반에만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체증식의 특징이 초반에 뭐가 생길 수 있다? 부의 상환이 발생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대출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원리금의 크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돈 못 갚아요. 내 소득 늘어나는 게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장기 대출로 갈 때는 이런 대출 받으면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보유 기간을 짧게 잡아서 단기 대출 받을 때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게 뭐다? 이게 체증식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쓰냐면 내가 이 아파트만 사놓으면 한 3년 후에 가격이 한 2배로 뛸 것 같아. 근데 당장 돈이 없어요. 그럼 돈을 빌릴 때 한 번에 많이 갚는 걸 빌리면 그만큼 내가 부담해야 될 게 커지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어떻게 해? 한 3년 동안 돈 조금만 갚기로 하고 빌렸다가 3년 후에 이 부동산 어떻게 해서 팔아서 나머지 돈 갚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게 체증식입니다. 이건 주로 어떤 분들이 쓸 테고 지금은 돈이 많지만 앞으로 소득이 줄어들 거로 예상되는 사람들. 이건 꾸준히 내 소득이 들어올 사람들. 구별하시면 되죠. 시험 문제는 얘도 한 문제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고 얘도 한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 잘 공부하시면 되죠.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만 쉬었다가는요. 우리 책은 지금 설명한 내용이 433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린 건데 434페이지 가시면 갑자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하는 일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외우기로 했잖아요. 이론적인 부분이 아니라서. 그래서 어디로 가실 거냐면 책을 좀 많이 넘기셔서 445페이지 가시면 주택저당증권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주택저당증권의 유동화.
그래서 그 445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얘기는 다 어디 얘기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445페이지부터 다시 봅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